가계빚은 늘어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숫자가 569만 정도인가요? 될 때까지 정부가 해놓은 게 없다는 거예요. 부동산 정책을 이야기하실 때 어디서 집 사면 좋아요? 집값이 오를까요? 영끌 B2에서 집을 사도 괜찮나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듣거든요. 2024년은 넘어가야지만 한국에게 부동산 시장이 다시 기지개를 펼 것 같다. 근거를 대라 라고 하시면 최근 부동산 시장이 다시 위축되고 있는데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국가 경제가 발전하는 데는 내수 경제가 뒷받침을 하죠. 그 내수 경제의 뒷받침 가운데서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와 같은 투자 산업이 존재를 하는데 부동산 시장은 뭐 흔히 경제하는 사람들 다 이야기가 수요 공급 법칙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6.29 선언이 일어나고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이제 시장이나 이런 곳을 한번 이렇게 돌아다녀 보셨던 거예요. 민심을 캐치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 한 상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부인과 함께 따뜻한 밥이라도 집 걱정하지 않고 한번 해먹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제 그 바람을 그걸 받아들여서 노태우 대통령이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 라고 했던 그 보통 사람의 시대를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분들에게 물어봤더니 먹고 자시는 것만 다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했대요. 그게 뭐냐면 집을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집을 가진 사람이 일을 해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해외여행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가진 계급들을 우리가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중산층을 확대하면 이 범위의 경제 또 규모의 경제가 확대되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매우 넓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가 이제 부동산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소득이 많아지고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나도 집을 하나 사볼까 할 때의 그 시점이 과연 올라가 있는 시점일까 내려가 있는 시점일까가 먼저 궁금한 점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당장 네거티브 샥이 지금 막 몰려오고 있어요. 미국으로부터. 트럼프가 당선인되어서 매파들이 득세를 하게 되고 한미 FTA조차 갈아뭉개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걸 봐서는 우리나라의 살림이 앞으로 조금 더 팍팍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일본은 손 안 보고 가만히 놔두는데 우리나라 보고 환율 조작 감시 대상국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기분은 나쁘거니와 우리 아직까지 클려면 멀었는데 벌써 환율 조작국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를 견제하는 소리가 들린다? 누구로부터? 미국으로부터. 그러면 이거는 이제 경고음이 빨간 경고등이 켜진 거라고 저는 봐요. 왜? 우리나라 정부가 현재까지 대미 수출과 한미 FTA를 통한 수혜의 규모가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게 다 중산층으로 분배가 됐었다면 아마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더 활성화되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천년재해적인 어떤 사건, 즉 코로나19 사건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밸류체인이 끊기기 시작을 했고 밸류체인이 끊어지기 때문에 기술이라든지 소득이나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역시 악화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가계빚은 늘어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숫자가 569만 정도인가요? 될 때까지 정부가 해놓은 게 없다는 거예요. 부동산 정책을 이야기하실 때 어디서 집 사면 좋아요? 집값이 오를까요? 영끌 B2에서 집을 사도 괜찮나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듣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지금 당장 어떻게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한다는 거는 시장의 그 역동성을 생각했을 때는 무리가 있지만 2024년은 넘어가야지만 한국에게 부동산 시장이 다시 기지개를 펼 것 같다. 근거를 대라 라고 하시면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순서는 일본,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랬을 경우에 부동산 시장도 그 흐름에 맞춰서 전진할 수 있다 그러면 가격이 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지금 선반영되어서 가격이 오르고 내린다고 하는 것은 미래에 그렇게 썩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이 나오기 어렵다. 왜? 중산층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에 집이 없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집 그거 뭐 바람 맞고 비 맞고 눈 막으면 그만이지. 그거를 아파트 30층 40층 꼭대기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찔해서 사시고 싶으세요? 농담 반 진반으로 땅의 기운이 올라가지 않는 그런 고층에 사시는데 건강은 괜찮으실지 몰라요. 어쨌든 부동산 가격은 한문두 교수가 줄기차게 말씀을 하시지만 버블이 곧 터질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분 얘기를 제가 인용해서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이야기는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 구성에서 부동산이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는 걸까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자세, 가계 자산에서 80% 정도가 부동산이거든요. 그만큼 집에 대한 애착이 강하죠. 집에 대한 애착이 왜 강할까요? 학군 문제가 있겠죠. 교육 문제하고 연결을 시키면. 그러면 지금 서울에 있는 많은 20개가 넘는 구청 가운데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구청을 보면 서초, 강남, 송파, 마포, 용산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쪽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지점은 학군 좋다. 그 다음에 직장까지 접근성이 좋다. 그리고 원래 주어진 부동산 시장의 환경이 강남이 더 유리하고 나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다 할 것 같은데, 따라서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또 부동산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의 변화, 중산층의 증가 이런 이야기로 끝낼 게 아니라 교육 문제, 소득 분배 문제, 조세 정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나와야 될 정책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상당히 시간적으로 오래 끌 수밖에 없고 국민들께서도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지만 찬성을 할 수 있고 반대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노후 준비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60대, 70대 되는 분들이요. 지금 노후 자금을 걱정한다는 거는 상당히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의 집중된 하나의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보다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지금 뭐 어느 미국의 주식 시장을 더 눈여겨봐라. 한국은 볼 거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막 말씀들을 드리거든요. 그 이야기는 제 또래 60대들이 어떻게 돈을 잘 굴려가지고 한 20년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준비하라. 저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MZ세대라고 하는 20대, 30대 분들이 국가의 연금에도 기대할 수도 없고 개인연금도 어떻게 보면 기대할 수 없는 사위 말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사람이 가져가야 될 행복 추구권에 대한 정부로부터의 보증서를 믿지 못하고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2030 세대분들에게는 매월 10만 원씩 적은 돈 같지만 이거를 차곡차곡 쌓으면 오히려 미국 주식 시장을 투자했을 때 나오는 연금이 한국 정부로부터 받는 연금보다 더 투명하고 깨끗한 돈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늘 드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곽술정 저 사람은 뭐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은 감정이 아닌 것 같고 친미파인 것 같고 막 이런 말씀들을 해줄 수가 있어서 제가 냉정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 세대에게 7천억 달러의 부채를 안겨주고 있는 베이비 부모 1세대와 2세대는 나이가 60과 70이 다 돼감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탐욕에서 그 굴레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그 고민을 해야 될 사람들은 2030 세대이지 60, 70 세대는 아니. 이분들은 베이비 부분 세대라서 먹을 만큼 가지고 있고 쓸 만큼 들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분들보다 더 큰 문제. 우리는 그냥 7천조 원의 빚이 있어? 아유야 많구나. 고생이 많다. MZ세대들. 그리고 끝나버리면 되는데 MZ세대는 그 빚을 다 안고 가야 되잖아요. 자기가 빚었나요? 아니요. 누가요? 부모님, 손조들이 만들어 놓은 그 빚더머리를 어깨에 지고 가야 돼요. 그럼 세계에 동사무소가 있나요? 우리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채무 관계는 제가 상속하지 않겠습니다. 서류 쓰고 싶습니다. 서류 쓸 수가 없잖아요. 세계 경제에서는. 그러니까 그 빚을 젊은 세대분들에게 던져주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를 비롯해서 입법부 그리고 언론마저도 제 사권력이라고 하는 언론마저도 조금 더 주의하고 신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중에 미국 주식에 대한 생각은 변화가 없고요. 줄곧 심지어 뭐 정부 기관에 가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 주식 시장이 건전하고 상대적으로 거래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세계 중심의 자본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 그리고 수익률 분배구조 측면에서도 미국은 1900년도부터 연평균 한 10% 정도 가까운 수익률을 그러니까 한 번 사서 팔지 않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고 왔을 때. 우리나라는 한 3.3% 되는데 10% 수익률을 주는 곳에다가 투자하실래요? 3.3% 되는 곳에 투자하실래요? 그리고 미국 시장을 더 믿으시겠어요? 한국 시장을 더 믿으시겠어요? 저는 답이 거기에 다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사임당을 통해서 제가 첫 출연이기도 하고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한 말씀은 대신 이렇게 쇼군에 나오는 대사를 가지고 한 말씀을 제가 드릴까 합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있고 또 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시는데 셋째 혀끝에서 나오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가슴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오지 않는데 진정성 있는 소위 말해서 순도 100%의 말이 있는데 그거는 마음속에 담아둔 말이라고 합니다. 경제 현상을 읽으실 때 셋째 혀끝으로 나오는 말을 따르시고 쫓아가시면 늘
자빠지고 엎어지고 그릇을 깰 가능성이 크지 않겠어요? 가슴 속에 있는 말을 뱉어내는 사람들이 있고 시장이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장의 정직성과 신뢰성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마지막 부분, 마음속에 있어서 담아놓고 말하지 않는 말, 즉 본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끄집어내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엄청난 이치를 깨닫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심사임당을 통해서 채널 시청자분들께서 제공되는 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컨텐츠를 통해서 그 본질, 모든 문제의 본질을 독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시기를 바라고, 호박에다가 줄 껐다고 해서 수박이다라고 하는 형태의 전문가분들이나 유튜브 컨텐츠는 들어보시고 지양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심사임당이 이렇게 좋은 기회를 저에게 주셔서 제가 쓴 경제대예측 이야기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경제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나마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반가웠습니다.